썩은 가지를 쳐내지 않으면 결국 나무 전체가 병들어 죽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의 따뜻한 말벗은 생톡톡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마음 날씨는 어떠셨나요? 혹시 사람에게 치이고 관계에 지쳐서 아이고 나 부질없다 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지는 않으셨는지요? 우리는 평생을 무언가를 채우는 것에만 급급하며 살아왔습니다. 친구를 늘리고 인맥을 넓히고 모임에 나가고 그래야 잘 사는 것이라고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전화번호부에 저장된 사람은 수백 명인데 막상 마음이 울적할 때 전화 한 통 편하게 걸 곳이 없습니다. 풍요 속의 빈곤처럼 군중 속의 고독은 왜 이리도 뼈저리게 다가오는 걸까요? 사람들 틈바구니에 있어도 내 마음 하나 알아주는 이 없을 때 그 외로움은 혼자 있을 때보다 더 시리게 가슴을 파고듭니다. 오히려 억지로 이어붙인 인연의 끈 때문에 내 살이 패이고 피가 나는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좀 가벼워져도 되지 않을까요? 꽉 쥔 주먹을 펴야 새로운 것을 잡을 수 있듯이 인간관계도 비워내야 비로소 평안이 깃듭니다. 우리는 이것을 손절이라 쓰고 해방이라 읽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는 침묵은 외로움이 아니라 나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IMGC 오늘은 중년 이후 우리를 괴롭히는 불필요한 인연을 정리하고 고독을 즐기며 우아하게 나이 드는 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 합니다. 지금 곁에 있는 믹스커피 한 잔의 온기처럼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시린 가슴을 따뜻하게 데워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지그시 눌러주시면 제가 이 방송을 이어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1부 사는 게 참 우프죠 우리네 인생. 참 사는 게 맘 같지 않습니다. 그쵸? 어제는 제가 거실에서 리모컨을 찾는데요. 아무리 찾아도 없는 겁니다. 소파 밑도 보고 식탁 위도 보고 심지어 화장실까지 가봤는데 없어요. 아이고 귀신이 곡을 할 노릇이네 하면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다가 냉장고 문을 딱 열었는데 세상에나. 리모컨이 김치통 옆에서 아주 시원하게 냉수마찰을 하고 있더란 말입니다. 내가 미쳤나 싶기도 하고 한편으론 리모컨도 더웠나 보다 싶어서 피식 웃음이 나더라고요. 우리 시니어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 방금 전까지 손에 들고 있던 안경을 찾아온 집안을 헤매기도 하고 마트 가서 두부 사러 갔다가 엉뚱하게 콩나물만 잔뜩 사들고 오기도 하고요. 친구한테 전화 걸어놓고 내가 왜 전화했더라 하면서 둘이서 한참을 웃다가 끊습니다. 젊었을 땐 빠릿빠릿하던 내 머리가 이제는 자꾸 버퍼링 걸린 컴퓨터처럼 멈칫거릴 때우습기도 하면서 왠지 모르게 짠해집니다. 어디 건망증 뿐인가요? 사람 만나는 것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야나와 술 한잔하자 하면 그게 의리고 낭만이었는데 이제는 누가 나오라고 하면 겁부터 납니다. 알고 나가면 또 돈 써야 하고기 빨리고 들어오면 삭신이 쑤실 텐데 하면서 핑계 댈 거리를 찾게 되죠. 그런데 또 막상 집에만 있자니 좀이 쑤십니다. 텔레비전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봐도 다 그거 갖고 재미있는 예능 프로를 봐도 웃음 뒤끝이 개운치 않습니다. 화면 속 사람들은 저렇게 시끌벅적 떠드는 데내 거실은 적막강산입니다. 가끔은 동창회다 모임이다 해서 큰맘 먹고 나가봅니다. 가서 아이고 김 사장 반갑네, 박 여사 더 예뻐졌네 하며 덕담을 주고받습니다. 화려한 식당에서 비싼 밥 먹고 2차로 노래방 가서 탬버린도 흔들고 목이 터져 라안동역에서를 부릅니다. 분명히 그 순간에는 웃고 떠들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 우리는 참 활기차고 행복한 중년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옥은 택시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볼 때 갑자기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휑해지는 기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화장은 번져 있고 술기운은 올라오는데 머릿속에는 내가 오늘 무슨 말을 했더라? 그 친구가 나한테 했던 말이 무슨 뜻이지? 하는 잡생각만 맴돕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보면 웃음기는 온데간데 없고 웬 낯선 노인네가 지친 눈으로 나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캄캄한 어둠이 나를 반깁니다. 다녀왔습니다 라고 말해봤자 대답해줄 사람도 혹은 대답해줄 기운도 없는 가족들 뿐입니다.
화려했던 조명이 꺼진 무대 뒤에 혼자 남겨진 배우처럼 옷을 갈아입으며 밀려오는 그 묘한 쓸쓸함. 분명 하루 종일 사람들 속에 있었는데 왜 나는 이토록 철저하게 혼자인 것 같을까요? 웃고 떠들며 소진한 에너지가 사실은 내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 우픈 하루의 끝에서 우리는 문득 깨닫게 됩니다. 아나만 이렇게 외로운 게 아니었구나. 다들 가면을 쓰고 웃고 있지만 그 가면 뒤에는 울고 있는 어린아이가 하나씩 숨어 있구나. 하지만 이 쓸쓸함을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 있을까요? 자식들에게 말하자니 엄마 아빠는 왜 또 청승맞게 그러세요? 라고 할 것 같고 친구에게 말하자니 배가 불러서 그런다 라고 타박이나 들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웃음 뒤에 눈물을 감추고 괜찮은 척 하루를 또 살아냅니다. 그런데 정말로 괜찮으신가요? 그저 나이 탓이려니 호르몬 탓이려니 하고 넘기기엔 가슴 한가운데 뚫린 구멍으로 들어오는 찬바람이 너무나도 시리지 않으신가요? 2부. 사실은 서운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 시린 외로움의 정체 사실은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이라면 그러려니 하고 넘길 일도 가족이나 배우자 평생지기 친구가 그러면 가슴에 대못이 박힌 것처럼 아픕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들에게만큼 은희해받고 싶다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녁 식사 시간 식탁 위에 정성스럽게 끓인 된장찌개와 갓 구운 생선을 올립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상을 차려놓고 가족들을 부릅니다. 하지만 남편은 텔레비전 뉴스에서 눈을 떼지 않고 숟가락만 기계적으로 움직입니다. 아내는 스마트폰으로 무슨 영상을 보는지 이어폰을 꽂고 킥킥거립니다. 자식들은 밥그릇 비우기가 무섭게 잘 먹었습니다. 한마디 던지고 제 방으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분명 한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는데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춥더라 하고 넌지시 말을 건네보지만 돌아오는 건 억울해요. 하는 영혼 없는 대답이거나 그마저도 씹히기 일쑤입니다. 달그락거리는 그릇소리와 텔레비전 소음만이 공간을 채우고 내 목소리는 허공에서 흩어집니다. 차라리 혼자 먹는 게 낫지같이 있는데도 철저히 혼자인 기분. 식구라는 말이 무색하게 밥알이 모래알처럼 까끌까끌하게 넘어갑니다. 배우자에게 서운한 건 또 오죽합니까? 젊었을 땐 싸우더라도 서로의 눈을 보고 감정을 부딪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싸움조차 귀찮아합니다. 내가 어디가 아프다고 하면 병원 가봐 한마디가 끝입니다. 누가 해결책을 원합니까? 그저 많이 아파. 어디 좀 보자 하며 주물러주는 손길 따뜻한 눈빛 하나면 되는데 말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느껴지는 가장 먼 거리감. 한 이불 덮고 자면서도 등 돌리고 누우면 그 사이가 태평양보다 넓게 느껴집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직이라고 믿었던 친구가 내가 좀 힘들다는 소리를 내비치자 슬금슬금 연락을 피합니다. 반대로 내가 좋은 일이 생겨서 자랑이라도 좀 할라치면 묘하게 비꼬는 말투로 기분을 상하게 합니다. 야, 그 나이에 뭐 그런 걸 하려고 그래? 그냥 편하게 살아.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내 열정에 찬물을 끼얹는 그 말. 은근히 나를 무시하는 듯한 눈빛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약점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농담들. 우리가 친구잖아 라는 명목하에 선을 넘나드는 무례함들을 참아내는 것도 이제는 한계가 옵니다. 어느 날은 용기 내어 섭섭함을 토로해봅니다. 여보, 나 요즘 좀 우울해. 야, 너 말이 좀 심하다. 그렇게 어렵게 꺼낸 내 마음을 상대방은 너무나 쉽게 짓밟아 버립니다. 당신만 늙어? 나도 힘들어. 갱년기 요새 좀 그만 떨어. 친구끼리 농담한 거 가지고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속 좁게. 그 순간 멍해집니다. 화를 낼 기운도 빠져나갑니다. 내가 바란 건 거창한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내 마음을 내 존재를 조금만 알아달라는 거였는데 그 알량한 기대조차 사치였던 걸까요? 상대방의 무심한 표정과 짜증 섞인 말투가 슬로모션처럼 눈에 박히고기에 쟁쟁하게 울립니다. 그때 그 말이 마치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내 가슴 정중앙에 푹 하고 박혀버렸습니다. 피는 흐르지 않는데 마음은 너덜너덜해져서 숨조차 쉬기 어려웠습니다. 3부.
나만 참으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비수가 꽂힌 채로 우리는 또다시 입을 다뭅니다.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나만 참으면 집안이 조용하니까. 나만 입 다물면 친구관계 깨질 일 없으니까. 우리 세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참는 것이 미덕이라고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고. 특히 어머니들은 평생을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오셨습니다. 아버지들은 가장의 무게를 견디느라 힘들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술 한 잔에 속을 태우며 살아오셨습니다. 가슴속에서 불덩이가 치밀어 올라도 꿀꺽 삼켰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억울함을 찬물 한 사발로 눌러내렸습니다. 그렇게 꾹꾹 눌러 담은 감정들은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내 몸 어딘가의 뼈마디 사이에 잠기 구석구석에 차곡차곡 쌓이고 있었습니다. 마치 시한폭탄의 화약처럼 말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명치가 꽉 막힌 듯 답답하고 자려고 누우면 가슴이 두근거려 잠이 오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봐도 별다른 이상은 없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은 스트레스성입니다.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라고 말합니다. 누가 마음 편하게 먹을 줄 몰라서 안 먹나요? 마음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이게 바로 우리네 어머니들이 앓던 화병이 고아버지들이 겪는 우라입니다. 나만 참으면 모든 게 평화로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니 어떻습니까? 내가 참아준 덕분에 가정은 평온해 보일지 몰라도 정작 내 속은 새카맣게 타들어가 숙검정이 되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내가 참는 것을 가족들은 당연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엄마는 원래 그런 거 안 좋아하잖아. 아빠는 원래 무뚝뚝하잖아. 너는 원래 성격이 좋아서 화 안 내잖아. 아닙니다. 원래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참아주니까, 호구로 알고 배려해주니까 권리인 줄 아는 겁니다. 평생을 가족 뒷바라지하느라 내 이름 석자 잊고 살았습니다. 내 옷 한 벌 사 입는 건 벌벌 떨면서 자식들 메이커 신발은 사줬습니다. 친구들 모임에서도 분위기 깰까봐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밥값 먼저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남은 겉늦고 병든 몸뚱아리와 내가 헛살았구나 하는 자괴감뿐입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봅니다.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어있고 입꼬리는 축 처져 있습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에 내가 삼켰던 눈물과 한숨이 고여있는 것만 같습니다. 이제는 한계점에 도달했습니다. 용수철도 너무 오래 누르고 있으면 튀어오르지 못하고 망가져버리거나 아니면 튕겨나가면서 주변을 다치게 합니다. 내 마음의 압력밥솥이 칙칙폭폭 소리를 내며 요동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아니 참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낍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가 툭 하고 건드리기만 해도 그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것이 화산처럼 폭발할 것만 같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물컵 하나가 엎어지는 사소한 일에도 내 이성은 끊어질 듯 팽팽하게 당겨집니다. 폭발 직전에 고요함 그 위태로운 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4부 이웃의 이야기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제 지인 중에 정말 법 없이도 살 것 같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편의상 김 여사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분은 천성이 참 곱고 남의 부탁을 거절 못하는 전형적인 예스맨이셨습니다. 누가 힘들다고 하면 본인 주머니 털어서 도와주고 누가 굳은 일 부탁하면 자기 일 제쳐두고 달려가는 그런 분이셨죠. 주변에서는 다들 천사다, 요즘 세상에 저런 사람 없다 라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런 김 여사님에게는 40년 지기 중마고우가 한 명 있었습니다. 학창시절부터 붙어 다녔으니 볼 꼴 못 볼 꼴 다 본 사이였죠. 그런데 이 친구분이 묘하게 김 여사님을 힘들게 했습니다. 만나면 항상 자기 신세 한탄만 3시간을 늘어놓습니다. 며느리 흉남편 흉돈 없는 서름. 처음에는 김 여사님도 진심으로 위로하고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30년이 되니까 만날 때마다 기가 빨리는 겁니다. 마치 감정의 쓰레기통이 된 기분이었지만 친구니까 내가 받아줘야지 하고 참았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울고불고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하는데 급전이 필요하다 딱 일주일만 쓰고 갚겠다며 사정을 하더랍니다.
액수가 적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님이 남편 몰래 꼬깃꼬깃 모아둔 노후 비상금이었습니다. 망설였지만 너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다며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리는 친구를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통장을 털어 돈을 건넸습니다. 돈을 받아든 친구는 너는 내 생명의 은인이다. 평생 이 은혜 안 잊겠다며 눈물을 훔치고 돌아갔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연락이 없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왜 한 번도 틀리는 법이 없을까요? 수소문 끝에 들려온 소식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 친구가 다른 모임에 나가서 김 여사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겁니다. 걔는 돈 좀 빌려줬다고 얼마나 유세를 떠는지 모른다. 사람을 아주 거지 취급하더라.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돈 떼인 것도 억울한데 세상에 나쁜 년으로 몰려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그날로 알아누웠습니다. 돈을 잃은 것도 뼈아프지만 40년 세월과 신뢰가 송두리째 부정당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배신감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더군요. 밥을 먹으려 해도 숟가락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억울해서 잠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남편에게 들킬까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 우는데 베개가 흥건하게 젖도록 눈물이 멈추질 않았습니다.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배려하며 살면 알아준다고 했는데 돌아온 건 배신과 빗그리고 갈기갈기 찢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김 여사님은 그 비극의 끝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충격적인 결말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오 부, 바닥을 치다. 사건이 터지고 얼마 후 김 여사님은 결국 화병으로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몸무게가 한 달 사이에 10kg이나 빠져서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해골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눈은 퀭하고 광대뼈는 툭 튀어나와 지인들이 병문안을 와서도 혀를 찰 정도였죠. 병원 침대에 누워 링거줄을 꽂고 멍하니 천장만 바라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내가 지금 여기서 죽으면 그 친구는 와서 울어주기는 할까? 아니 내 장례식장에서 육개장 먹으면서 또 내 흉을 보지는 않을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가장 비참한 건작이 자신에 대한 미움이었습니다. 내가 병신이지 내가 멍청해서 당한 거지. 거절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 내 입을 꿰매버리고 싶고 지갑을 열었던 내 손모가지를 부러뜨리고 싶을 만큼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남편과 자식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쳐다보는데 그 눈빛조차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멍청해서 우리 집안 말아먹었어 라고 비난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실제로는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도자격지심이 온몸을 휘감아 스스로를 지옥불에 던져넣고 있었던 겁니다.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집은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전화벨 소리만 울려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혹시나 그 친구가 아닐까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가 나를 이용하려 드는 건 아닐까. 사람이 무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사람 좋아하고 정 많던 김 여사님이 돼 인기피증 환자처럼 커튼을 치고 어두운 방 안에 웅크리고만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고 사람들은 웃으며 지나가는데 김 여사님의 시간은 한겨울 얼음장 밑에 멈춰 있었습니다.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있었고 지하실 밑에 더 깊은 구렁텅이가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는 있지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문 같았고 눈을 뜨는 게 고통이었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눈을 감고 영영 깨어나지 않았으면 극단적인 생각까지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도 없다고네 인생은 여기서 끝장났다고 생각했던 그 절망의 순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주 우연하고도 낯선 불빛 하나가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6부 뜻밖의 깨달음. 어느 날 새벽 김 여사님은 도저히 잠이 오지 않아 무작정 집을 나섰습니다. 사람들 마주치기 싫어서 모자를 푹 눌러쓰 고동네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산길은 어둑어둑했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도록 걷고 또 걸었습니다. 몸이라도 혹사시키면 머릿속의 지옥이 좀 잊힐까 싶어서였습니다. 한참을 올라가니 약수터 근처에 벤치가 하나 있더랍니다.
거기에 털썩 주저앉아 멍하니 숲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 만치서 탁탁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새벽에 무슨 소린가 하고 봤더니 관리인 아저씨가 나무 전지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가지치기 말입니다. 소나무가 아주 울창하고 멋진 대 아저씨는 사정없이 가지를 쳐내고 있었습니다. 멀쩡해 보이는 가지도 툭툭 잘라내고 잎이 무성한 가지도 톱으로 썩둑 썰어냈습니다. 김 여사님이 홀린 듯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아저씨 그 멀쩡한 나무를 왜 그렇게 다 잘라내요? 아깝게. 그러자 아저씨가 땀을 훔치며 무심하게 툭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니야 주머니. 이걸 안 잘라내면 나무가 숨을 못 쉬어서 죽어요. 가지들이 서로 햇빛 받겠다고 엉키고 설키면 속은 썩고 겉만 번지르르 하다가 태풍 오면 통째로 쓰러집니다. 아까워도 잘라내야 통풍이 되고 그래야 남은 가지들이 더 튼튼하게 자라는 겁니다. 이게 나무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 순간 김 여사님은 머리를 쇠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까워도 잘라내야 산다. 엉키고 설키면 결국 다 죽는다. 그동안 김 여사님은 그 관계라는 가지가 아까워서 혹은 잘라내면 나무가 아파할까봐 썩은 가지를 부둥켜 안고 살았던 겁니다. 그 친구가 나를 갉아먹고내 영혼의 햇빛을 가리고 있는데도 우리가 남인가 오랜 정인대하며 놓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내 나무 좀 나라는 본체가 병들고 시들어서 고사 직장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나무도 살기 위해 제사를 깎아내는 아픔을 견디는데 하물며 사람인 나는 왜 그 썩은 인연 하나를 끊어내지 못해서 이 모양 이 꼴로 살고 있었던가. 관리인 아저씨가 바닥에 떨어진 가지들을 빗자루로 쓸어 담는 모습을 보며 김 여사님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그동안 흘렸던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가슴속 꽉 막혀있던 체증이 쑥 내려가는 듯 한 뜨겁고 시원한 눈물이었습니다. 마치 내 마음속에 썩은 가지들도 툭툭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 새벽산에서 내려오는 김 여사님의 발걸음은 올라갈 때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김 여사님의 인생안이 우리 모두가 겪을 인생의 대반전은 시작되었습니다. 7부 관점의 이동. 산에서 내려온 김 여사님은 집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무엇을 했을까요? 밀린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을까요? 아니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저장된 전화번호 목록을 열었습니다. 수백 개의 이름들이 빼곡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 많은 사람이 다 내 재산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가지치기의 이치를 깨달은 지금 그 이름들은 나를 옥죄는 덩굴처럼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그 친구의 번호를 찾았습니다. 손끝이 잠시 떨렸지만 이내 삭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차단 목록에 추가하고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서도 숨김이 아니라 아예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엔 1년에 한 번 연락할까 말까 한 사람들 만나면 스트레스만 주는 모임 단톡방체면 때문에 억지로 유지하던 관계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나가기 버튼을 누를 때마다 묘한 쾌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꽉 끼던 신발을 벗어던진 것처럼 발가락 끝까지 피가 도는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손절이라고 하면 냉정하고 매정한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십시오. 손절은 상대를 미워해서 내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 운전이전에 남은 인생을 위한 공간 확보입니다. 방 안에 잡동사니가 가득 차 있으면 새 가구를 들여놓을 수 없듯이 인간관계도 꽉 차 있으면 정작 소중한 사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이 들어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친구는 누구의 친구도 아니다.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은 결국 나 자신에게는 나쁜 사람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라고 하죠. 과일이 익으려면 불필요한 잎사귀를 쳐내고 햇볕을 온전히 받아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외로움 사람들이 떠나갈까봐 두려워하는 그 마음. 그것은 사실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이라는 선물입니다.
외로움, loneliness는 혼자 있는 고통이지만 고독, solitude는 혼자 있는 즐거움입니다. 사람들이 빠져나간 그 빈자리에 비로소 고요한 침묵이 찾아오고 그 침묵 속에서 진짜 내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동안 뭘 좋아했지? 나는 어떤 음식을 먹을 때 행복했지? 남들 비위 맞추느라 잊고 살았던 내 취향 내 감정이 하나둘씩 고개를 듭니다. 이것은 상실이 아닙니다. 되찾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로 신기한 일은 내가 마음의 문을 닫고 침묵을 선택하자 역설적으로 세상이 나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반전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8, 9. 내가 변하니 세상이 변하더라. 관계를 정리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한 김 여사님. 처음에는 남들이 저 여자 독해졌다, 성격 이상해졌다, 수군거릴까봐 겁도 났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세상은 김 여사님에게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내가 끈질기게 붙잡고 있던 끈을 놓은 이상 대방도 편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김 여사님은 남는 시간에 무엇을 했을까요? 예전에는 친구 하소연 들어주느라 썼던 그 시간의 동네 도서관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혼자 카페에 가서 커피를 마시며 책을 읽었습니다. 처음엔 쭈뼛거렸지만 며칠 해보니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습니다. 남의 눈치 볼 필요 없이 내가 읽고 싶은 책을 읽고 내가 마시고 싶은 차를 마시고 창밖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는 시간, 그 고요한 평화가 꿀처럼 달콤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얼굴색이 달라졌습니다. 화병으로 거무죽죽하던 얼굴에 화색이 돌고 항상 쫓기듯 불안해 보이던 눈빛이 깊고 잔잔한 호수처럼 변했습니다. 옷차림도 달라졌습니다. 남들 보기에 좋은 화려한 옷 대신 내가 입어서 편하고 감촉 좋은 옷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나 자신을 귀하게 대접하니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남편이 달라졌습니다. 항상 징징거리고 우울해하던 아내가 어느 날부터인가 말수는 줄었는데 묘하게 기품이 있어 보이는 겁니다. 혼자서도 잘 웃고 뭔가에 집중해 있는 모습이 낯설면서도 매력적으로 다가왔나 봅니다. 여보 요즘 무슨 좋은 일 있어? 하며 슬그머니 말을 걸어옵니다. 밥 달라고 소파에 누워만 있던 사람이야 내가 책을 보고 있으면 조용히 과일을 깎아내옵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니 남편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엄마한테 전화하면 아이고 삭신이야 누구네 엄마는 해외여행 갔다더라 하며 푸념만 늘어놓으니 전화를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엄마가 바쁩니다. 엄마 주말에 갈까 하면 어나 이번 주말에 도서관 모임 있다. 다음에 와라 하고 쿨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니 자식들이 오히려 안달이 납니다. 엄마 무슨 모임인데? 재밌어? 하며 더 자주 연락하고 엄마의 달라진 모습에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친구 관계도 물갈이가 되었습니다. 내 에너지를 갉아먹던 거머리 같은 인연들은 떨어져 나가 고도서관에서 만난 새로운 사람들 취미를 공유하는 담백한 인연들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만나서 남 흉이나 보고 신세 한탄하는 모임이 아니라 책, 이야기를 하고 삶의 지혜를 나누는 생산적인 대화가 오갑니다. 이전의 관계가 끈적한 역 같았다 하면 지금의 관계는 시원한 바람 같습니다. 서로 구속하지 않으면서 도곁에 있으면 시원하고 쾌적한 그런 사이 말입니다. 내가 변한 이 세상이 변했습니다. 아니 세상은 그대로인데 내가 세상을 대하는 태도가 변하니네. 우주가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침묵은 단절이 아니었습니다. 더 깊고 품격 있는 소통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진짜 어른으로서 갖춰야 할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출 준비가 되었습니다. 자식에게도 배우자에게도 그리고 세상 그 누구에게도 당당하고 존경받는 노년의 모습, 그 구체적인 모습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진짜 어른의 품격. 우리가 나이 들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추해지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저 노인네 늙어서 노망났나 봐. 왜 저렇게 눈치가 없어? 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죽기보다 싫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품격 있게 우아하게 나이 들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입은 닫고 지갑은 열고 고개는 끄덕여라. 첫째 입을 닫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나도 모르게 가르치려 듭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너는 아직 어려서 몰라. 이런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를 떼꿀꺽 삼키는 것이 바로 품격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자식들이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세상과 우리의 세상은 다릅니다. 그냥 지켜봐주는 겉물어 보기 전에는 훈수 두지 않는 것. 그 침묵의 무게가 잔소리 100마디보다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상대를 믿고 기다려주는 최고의 배려입니다. 둘째 지갑을 여는 지혜입니다. 돈이 많아야만 여는 게 아닙니다. 큰 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모임에 가서 커피 한 잔 김밥 한 줄이라도 내가 먼저 사는 겁니다. 내가 선배니까, 내가 어른이니까 대접받아야지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대접은 강요하는 게 아니라 베풀 때 자연스럽게 돌아오는 존경입니다. 돈을 쓸 곳과 안 쓸 곳을 구분하는 것. 자식에게 물려줄 유산 아끼느라 벌벌 떨지 말고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나 자신을 위해 기분 좋게 쓰는 것. 그것이 돈의 주인이 되는 길입니다. 셋째 고개를 끄덕이는 여유입니다. 누가 내 의견에 반대해도 며느리가 내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해도 일단은 끄덕여 주십시오.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긍정의 끄덕임은 상대방의 방어벽을 허물어뜨립니다. 옳고 그름을 따져서 이겨봤자 남는 건 서먹한 관계뿐입니다. 져주는 게 이기는 거라는 옛말 틀린 거 하나 없습니다. 빙긋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주는 어른. 그 넉넉한 품에 사람들은 모여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만 더 보태자면 혼자 노는 법을 터득하십시오. 누구의 연락도 기다리지 말고 내가 나의 가장 좋은 놀이 상대가 되어야 합니다. 산책을 하든 그림을 그리든 노래를 부르든 혼자 있는 시간이 지루하지 않고 충만하다면 여러분은 이미 완성된 어른입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영혼 그 당당함이 뿜어내는 아우라는 그 어떤 명품 옷보다 여러분을 빛나게 해줄 것입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독을 즐기는 자만이 관계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10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이고 작가 양반. 말이 쉽지. 내 나이가 60이고 70인데 이제 와서 무슨 팔자를 고치겠다고. 그냥 살던 대로 살다 죽어야 지운한 떨면 남사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며 한숨 쉬고 계시진 않나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인생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 60이시면 아직 40년 인생의 거의 절반이 남았습니다. 70이셔도 30년이라는 긴 세월이 여러분 앞에 선물처럼 놓여 있습니다. 지나온 세월이 가족을 위한 희생의 시간이었다면 남은 시간은 오롯이 나를 위해 써야 할 보너스 스테이지입니다. 지금 당장 거창한 결심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내일 점심 억지로 누구 불러내서 밥 먹지 말고 혼자 맛있는 식당에 가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시켜 드세요. 그리고 천천히 맛을 음미하며 씹어보세요. 생각보다 안 어색하네. 밥맛이 더 좋네. 그 작은 성취감이 여러분의 닫힌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안 입는 옷은 과감하게 의류 수거함에 넣고 보기 싫은 물건은 버리세요. 물건을 비우면 마음이 비워지고 마음이 비워지면 그 자리에 새로운 용기가 들어찹니다. 평생 남편 눈치 자식 눈치 보느라 못했던 파마도 제일 뽀글뽀글하게 해보시고 빨간 립스틱도 진하게 발라보세요. 누가 뭐라 합니까? 내 인생인데 나 이제부터 내 멋대로 살 거다 라고 선포하세요. 처음에는 당황하던 가족들 토당당하고 활기찬 여러분의 모습에 결국은 박수를 보낼 겁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사실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지금 이 순간문지방을 넘을까 말까 망설이는 여러분의 등 뒤에서 제가 따뜻한 손길로 등 떠밀어 드립니다. 자나가 보세요.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근사하고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11부
당신은 충분히 훌륭합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두 손을 가만히 내려다 보십시오. 거칠어진 손마디 검버섯 핀, 피부툭 붉어진 핏줄. 이 손으로 참 많이도 고생하셨습니다. 찬물에 손 담그며 걸레질하고 무거운 짐 나르며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정작 이 손이 얼마나 예쁜 손이었는지는 잊고 사셨지요. 거울 속을 들여다보면 낯선 노인 하나가 서 있습니다. 눈가에 자글자글한 주름 하나하나가 다 사연입니다. 남편 때문에 속 썩어 울던 밤에 하나가 생겼고 자식 아플 때 밤새 간호하며 둘이 생겼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해 가슴 치던 날 셋이 생겼습니다. 그 주름은 흉터가 아닙니다. 모진 비바람을 온몸으로 막아내며 이 자리를 지켜낸 당신 인생의 훈장입니다. 계급장입니다. 당신은 그동안 참 잘 살아왔습니다. 남들은 몰라도 당신 자신은 알지 않습니까? 그 아득한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꿋꿋하게 아침밥 지어 먹고 여기까지 걸어오신 당신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충분히 훌륭하고 위대합니다. 누가 당신을 홀대하더라도 당신만큼은 당신을 홀대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마지막까지 당신 편이 되어 주어야 할 사람은 바로 거울 속의 당신입니다. 오늘 밤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꼭 한번 자신을 안아주세요. 그리고 소리내어 말해주세요. 영수가 철수야. 고생했다. 욕받다. 그리고 사랑한다. 너는 누구보다 귀한 사람이다. 나는 네가 참 자랑스럽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하고 올라온다면 그때 실컷 우셔도 좋습니다. 그 눈물은 슬픔이 아니라 나를 치유하는 생명수가 되어 메마른 가슴을 적셔줄 것입니다. 12부 동행의 약속. 이제 이야기를 마칠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썩은 가지를 쳐내고 홀로 서는 고독의 미학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혼자 걷는 길 외롭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걷는 그 길 위에 저 인생 톡톡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힘들 때로는 사람에게 상처받아 마음 둘 곳 없을 때 언제든 이곳으로 오세요. 따뜻한 차 한 잔과 다정한 말벗이 되어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우리는 혼자이지만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각자의 길을 걷지만 같은 곳을 바라보며 걷는 동행자입니다. 오늘 흘린 눈물이 내일의 웃음꽃을 피우는 걸음이 되기를, 여러분의 남은 생이 의무와 희생이 아닌 자유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고독이 찬란하게 빛나는 그날까지 저도 묵묵히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 친구 인생 톡톡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마음 나누어 주십시오.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울림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당신을 위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